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한 학력평가 그 중에서 화법과 작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학생 1, 2, 3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은 지난 회의에서 금융 이해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글을 쓰기로 정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이야기해보자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죠. 학생 2는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라고 하면서 지난 회의의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금융 이해력 관련 자료를 서로 조사해 오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을 내용에 넣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학생 3입니다. 학생 3은 금융 지식 배우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 배우기를 통해서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를 소개하자고 제안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은 금융서적, 온라인 강좌, 금융 뉴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3은 두 번째 방법으로 금융을 경험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금융을 경험해 본다라는 건요, 가상투자 플랫폼에서 투자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가짜 돈을 가지고 투자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금융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학생 3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1은 학생 3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는 발언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의, 찬성하고 있죠. 투자 연습을 하면서 금융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네. 실제 돈을 잃을 위험도 없어서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학생 3은 예산을 계획해 보는 것도 같이 소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생 2는요, 디지털 금융사기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학생 3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스미싱 같은 범죄도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추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1은 이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인정보 보안 방법을 익히는 것도 내용에 추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이중인증을 설정하는 것을 안내하자라는 것을 학생 2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대화였고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 이 나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 지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대화에 어느 내용이 글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 2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에 반영되었다, 이런 선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금융 이해력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설명 방식을 정의라고 하죠.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땡땡 신문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가 매우 낮다고 하면서 지금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학생들이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것, 아까 학생 3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학생 2였나요? 학생 2였나? 맞네요. 학생 2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어서 붙어져 있어요. 금융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 이게 아까 그거죠, 여러분. 가상투자 플랫폼에서 모의 투자해보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을 계획해보는 것.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잘 반영이 되었네요.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 보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아까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친구들이 나눴던 내용인 거죠.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미싱 피해 건수가 2024년 8월 기준 3,248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까 가엔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이런 범죄도 크게 늘었대 라고 간략하게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나 글에서는요 2024년 8월 기준 3,248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아까 화법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출제될 수 있다는 유형이 이런 것들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었던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금융 이해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융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노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단에서 어떠한 글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당연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는 학생들이 나눴던 대화에 해당이 되고요.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학생 1이 나를 쓰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금융 이해력이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구체적인 수치 나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법과 작문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대신 꼼꼼함과 속도가 생명력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수치가 활용된 부분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5번에 언급된 금융 이해력이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 보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정보 보안이 안 지켜졌을 때의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치를 활용했다라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신문에서 왔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선생님 아까 친구들이 이 부분 기사에서 보니 라고 학생 3이 이야기한 부분을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사가 인터넷 기사인지 신문 기사인지도 모르고요. 그 학생 3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 미음이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화법과 작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한 학력평가 언어와 매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언어 관련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쯤 되면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개념 정리가 완벽히 끝나 있어야 할 상황인데요. 자, 가지고 있는 관련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6번 문제를 함께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A에 안긴 문장은 서술어를, B에 안긴 문장은 부사어를 수식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장의 구조 파트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등장하나요? 혼문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겹문장이 있었어요. 이 겹문장은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안긴 문장 구조가 있었죠. 이러한 구조 전체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3번이 왜 틀렸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의 안긴 문장. 자, 안긴 문장은 어떠한 특정한 문장이 문장 성분처럼 다른 문장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A의 안긴 문장은 서술어를, B의 안긴 문장은 부사어를 수식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안긴 문장은 빛깔도 곱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깔도 곱게는 지금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죠? 네, 피었다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개라는 표현을 봤었을 때 우리 이런 것을 안긴 문장이 부사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은 맞습니다. B에 안긴 문장은 부사어를 수식하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안긴 문장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색종이로 만드니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색종이로 만드는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어요? 쟁반을 꾸미고 있어요. 이 쟁반이 색종이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쟁반을이 여러분 부사어입니까? 아니죠. 을과 같은 조사와 쓰였을 때 우리는 목적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 때문에 지금 3번이 틀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머지 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A의 곱게와 피었다는 각각 다른 주어의 서술어이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곱게의 주어가 뭐예요? 바로 빛깔이에요. 피었다의 주어는 무엇이죠? 도라지꽃이에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2번 B의 쟁바늘은 안긴 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군. 자, B를 두 가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생이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 수 있죠. 이 아는 문장이요. 색종이로 쟁반을
만들었다. 이 두 문장이 지금 be 하나로 합쳐진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쟁반을은요. 안긴 문장, 아까 얘였죠? 안긴 문장의 목적어, 맞죠? 얘가 은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의 목적어? 맞죠? 그쵸?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빛깔도와 C의 정성이는 모두 안긴 문장의 주어로군. 자, 아까 A의 안긴 문장은 여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C의 안긴 문장은 어디부터 어디죠? 바로 정성이 가득 담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성이도 이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정성이 가득 담겼다가 완전한 문장이 될 테니까요. 5번 B의 선물했다와 C의 받았다는 모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군. 자, 선물했다는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했는지가 꼭 필요하고요. 받았다도요, 이렇게 친구로부터와 같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꼭 알려주어야 해요. 모두 이러한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매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요. 나는 가를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라고 하네요.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라서 가만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가 가에 나타난 진행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소통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너도 나도 운동행 채널의 땡땡입니다. 딱 맞는 운동을 찾아줘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은 10분 동안만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송 초입부에 방송 시간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통해 50명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단골인 선지가 있는데요. 이 방송 진행자는 사전에 사연을 받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의 선지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 톡구님의 사연이 가장 공감돼서 오늘의 사연으로 정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톡구님의 사연을 이렇게 제시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톡구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땡땡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허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허리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라고 하고 이 방송 진행자는 이 톡구의 사연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건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금 통증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어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코어 근육의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의 방식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번 방송에서는 어떠한 것을 설명해 줄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물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아롱별과 미룽이라는 참가자가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 카메라 초점 좀 잡아달라.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러한 피드백들을 수용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꽃구름과 온세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온세미한테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지금 이해를 돕고 있죠. 자, 이미지를 가리키며 여기 보이는 복횡근은 소근육이고 복직근은 대근육이에요. 대근육과 소근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방송 시간이 부족하니 생략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롱은요,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안내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요가 자세를 추천해주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 다시 보기 영상으로 게시해 둘게요. 모두 틈틈이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잊지 말아요.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하면서 계속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가지문만 간략하게 훑어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방금 함께 살펴봤었던 지문의 진행자의 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영상을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시간 제약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정보를 언급한 부분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죠. 방송 시간이 부족하니 생략할게요. 그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한 고3 학력평가 독서 첫 번째 질문인 질문에 기반한 주의의 독서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학자 주인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국리를 배움의 방법 중 제일로 꼽으며 그 국리의 핵심은 독서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주인은 배움이 일어나려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인은 질문을 제기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의 견해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였다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우선, 또한, 끝으로 이런 표현들은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해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주장은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주장 역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모른 채 읽는 것을 독서의 병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독서의 병폐라고 하는 거죠. 저자의 주장에 질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만을 강화하려는 편향된 사고가 있지 않은지, 선입견은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은 질문을 제기한 후 질문의 답을 찾을 때는 여러 학자의 해설을 참고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해설 중에서도 학자 간의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하여 이해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여러 해설을 읽다 보면은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화된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인은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억지로 답을 찾지 말고, 왜냐하면 잘못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풀리지 않는 질문은 쌓아두라고 했대요. 즉시 답을 구하는 대신 질문을 쌓아둔 채 독서를 통한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분야가 다를지라도 배움과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 학문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답은 또 다른 질문을 위한 단초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배움과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학문과 학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의가 가지고 있던 학문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그쵸?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의 독서 방법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의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런 문제들을 사실 내용일치 문제라고 하죠. 정답 근거가 지문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꼼꼼하게 4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의 과정에는 반드시 질문이 함께해야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는 독서 방법으로서의 질문을 강조하며 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저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역시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읽어야 한다. 자, 아까 주희는요, 저자의 생각은 의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병폐로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또한 의심하고 탐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3번, 여러 학자의 해설을 비교하며 읽으면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학자의 해설을 읽다 보면 다른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시각을 넓힐 수도 있으며 심화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주인은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렇다면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모든 질문은 그 즉시 해답을 찾아야만 학문적 탐구가 깊어진다. 이것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면 쌓아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모든 배움과 배움은 연결되어 있고 학문과 학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이 답은 또 다른 질문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궁리가 언급이 됐었던 거죠. 내용일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내용 전개 방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단골 손님이죠.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견해를 소개한 뒤 그 내용을 몇 가지 유의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적 관점을 바탕으로 대립되는 두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 절충적 관점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대립되는 관점들의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았을 때 우리가 절충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제시되지 않았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 자,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냥 주의가 제시한 독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4번, 통념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시작하여. 자, 여러분 통념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었고요. 10번, 중심화제. 이 글의 중심화제는 바로 독서 방법이 되겠죠. 그쵸? 독서에서 질문의 중요점이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학자의 견해, 여기서 여러 학자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원앤올리 주의의 견해만 제시되고 있었고, 글쓴이는요,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서 주위의 독서 방법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독서의 자세가 중요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주위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의 의견을 긍정하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독서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두 번째 독서 지문, 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두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이고요. 두 개의 지문의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개를 공통적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심화된 추론도 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했다고 합니다. 자,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인간이 이성을 기반으로 한 말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동물은 이 말을 통해서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이 이성이 담긴 말을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들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조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에서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원성이란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해요. 그쵸? 하지만 각각은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이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공간, 여기서 말하는 공적 공간은 앞서 언급했었던 폴리스 같은 공간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자, 이때 말하는 정치적 자유는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자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낸과 동시에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소극적 자유와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대조해서 정치적 자유가 뭔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때 그녀가 말하는 이 권력이라는 거는요, 뭔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의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 장치가 헌법이며, 이 헌법 제정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의 정당성은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결과라는 그 아까 이성이 담긴 말 혹은 공동의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겠죠.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지배권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고 하네요. 나지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자, 여기 가지문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정치적 동물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 나지문은요, 이러한 서구 전통 철학, 대표적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이 서구 전통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두 지문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눈치 빠르게 바로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서구 전통 철학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요. 이 서구 전통 철학은 말을 좀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 이성을 중요시했다라고 이 세 개의 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크 데리다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이런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자,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 그 말과 이성인 거죠. 그것을 중심에 두고 후자, 글과 감정을 타자화, 약간 남보듯이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크 데리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 정치, 질서를 해체해서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근원이란 기존의 서구 전통 철학자들이 중요시했던 바로 말과 이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데리다는 깨부수려고 했대요.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의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정당화되었지만, 사실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헌행위는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데리다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이 정의는요, 이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데요. 이 타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까 배척되었던 글과 감정이 되겠죠. 자, 그에 따르면 재헌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라는 말 자체가요, 나와 내 중심 사람들을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뭔가 경계를 뚜렷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 서로 다른 것,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틀,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틀은 우리가 되겠죠. 우리라는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데리다의 철학은요,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주변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동시에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다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기반으로 긍정되지만, 자, 가에서 로고스는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었죠, 여러분? 인간이 공동의 일을 결정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게 하는 이성 기반의 말, 즉 정치적 행위의 뭔가 기반으로서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데리다의 관점을 통해 로고스의 우위를 부여하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바로 타자를 배척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고 했었죠. 1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한 고3 학력평가 독서 세 번째 지문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다리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짐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리에 가로 놓이는 부재인 보는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데요. 그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최대한 버티도록 설계해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하중 등의 외력이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 그 반대하는 움직임인 거죠.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 이 발생한다. 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깥에서 하중 등의 이런 외력이 작용한다면 이 보에서 내력으로 이런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력은요,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인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 이와 반대로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1문단을 바탕으로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외력이 증가하면 응력도 증가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점 세지면 그 안쪽에서도 버티는 내력이 더 커질 테니까요. 그런데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강도보다, 자,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바로 강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응력이 커지면 부재의 균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후 응력이 더 증가하게 되면 부재가 파괴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응력은요, 강도보다 작아야 되는 게 좋겠죠. 이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 보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이런 기술 지문들은 여러분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가 바로 하중이 되겠죠. 그쵸? 이 검은색 세모가 하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하중에는 부재 자체 등의 고정된 값인 고정하중과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등과 같이 변화하는 값인 활하중이 있고요. 이 둘을 더한 것을 사용하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 자, 하중이 가해졌어요. 이런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해서 길이가 짧아지고, 이런 하단에서는요,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게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길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늘어나게 하는 힘에는 약한 재료로, 이렇게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인장에 관한 철근이나 강연성 등의 강제를 배치하여 인장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장에 약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방법에는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냐면 이렇게 아래쪽에 강제를 배치해서 보완하는 것을 철근 콘크리트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문단에.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저항하고,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아까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 약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받았을 때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저항하고 밑에 깔린 철근이 대신 인장력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하중이 증가하여 인장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됐었죠? 아까 여러분, 이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쵸? 아까 1문단이었나요? 그쵸?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자, 반면에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와는 다른 장점이 있나 봐요.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될 인장 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상쇄되도록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한 거래요. 특이하네요. 그쵸?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를 위해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고강도 강제를 배치하고 인장하여 그 반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을 미리 가한다고 합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요. 이때 미리 가해지는 압축 응력을 긴장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문단에서는요,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에 대해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두 콘크리트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강하게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 응력만 작용한대요. 부재의 이러한 압축 응력만 작용할 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더라도 사용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고요. 큰 긴장력이 아까 도입된다고 설명이 됐었죠.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는 중앙부에 소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완전 긴장 콘크리트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부분 긴장 콘크리트입니다.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는 작은 긴장력을 주고요.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 응력만 작용합니다. 이때 부재의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고요.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네요.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의 균열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특이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하중이 제거되면 이 긴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다시 폐합된대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구성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쵸? 또한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솟거나 수평을 이루게 설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뛰어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에는요,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요. 프리텐션 방식은 말 그대로 강제의 인장력을 가해 미리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인장력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제는 인장력을 풀어줬으니까 다시 수축하겠죠? 이때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의 마찰력으로 전달되어서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텐션 방식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에 강제를 인장하고요. 콘크리트 내에 강제를 삽입할 관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관에 강제를 삽입하고 인장한 후 양끝을 정착 장치로 고정하는데요. 콘크리트의 양끝의 정착 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긴장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쵸? 프리텐션 방식은 아까 마찰력에 의해서 긴장력을 주는 반면에 이 포스트 텐션 방식은요. 정착 장치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긴장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요, 인장 응력을 상쇄하기 위해 이런 인장 응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리 압축 응력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거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독서 마지막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무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누구든 운전을 하려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죠.
운전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 금지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행정청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바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운전면허가 되겠죠. 이렇게 운전면허처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법률 효과의 내용이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 하나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이런 허가가 있대요, 여러분. 건축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허가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허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허가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 바로 적법행위로 돌린다는 점이겠죠. 준다는 점에서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로 볼 수 있다. 허가는 잠정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법률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해 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 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LPG 충전소를 예외적인 경우에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의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서 금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 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한편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법률 요건이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대요. 이 말인 즉슨 뭔가 요건을 만족한다면 행정청이 자신의 재량권을 발휘할 게 아니라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판례는 음식점 영업허가 등의 경우는 허가의 거부를 부인하여 왔으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공익이 관련되어 있으면 행정청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판례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행정청이 당연히 지겠죠.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형성적 행정행위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 효과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법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특허는 공무원의 임명, 버스 운송 사업 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는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항상 신청을 필요 요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은 자는요, 특허를 통해 얻은 법률상의 힘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동종업종의 다른 종사자에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때는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허가는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허가한다 말 그대로 그런 가능성만 부여할 뿐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뭔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냐 안 해주냐에 대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윗글의 설명을 바탕으로 특허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 마지막 문단을 좀 중점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와 특허의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문단이었었죠.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문에서는요, 친절하게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특허는 공무원의 임명, 버스 운송 사업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는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 선지를 고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아닌 다른 선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한 후, 중요점이죠. 요건을 충족한 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 경우, 자, 건축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정 행위를 법률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허가 아니라 허가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2번,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자, 음식점 영업 역시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도 바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었다가 허가를 통해 풀린 경우, 자, 허가는요,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반대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가 제한되었다가 풀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경우도 허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선지도 아까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LPG 충전소 설치를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운영하게 된 경우, 자, 예외적 승인은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는 공익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특허랑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확실한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문학 첫 번째 지문인 불 머금은 항아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내적 성숙을 통해
진정한 장인의 길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용술의 내면 심리 변화를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고요. 불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내적 갈등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깨기, 이 용술이 이제 용술과 헌호인이 깨부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강요된 처벌에서 자발적인 깨달음으로 의미가 심화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 강요된 처벌이라는 것은 헌호인이 이제 시키는 거였죠. 용술에게 너가 네 그릇을 직접 깨부셔라 라는 부분이 강요된 처벌이 되겠고요. 이 자발적 깨달음은 용술이 혼자 깨닫고 스스로 자기 그릇을 깨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노인과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는 사내를 대비시켜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고 보면 모두 목구멍이 죄였지요. 오죽하면 그래 이놈의 팔자 될 대로 되라 싶어 제가 만든 물건에다 실없는 낙서를 갈겨 넣은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용술의 말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낙서를 넣었다고 했더니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내는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낙서를 넣은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야 이 사기 사주면 부자가 된다고 사기값 사정을 사기에다 한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술이는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지금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그릇을 사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이런 뭔가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 그릇에 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기에 낚시를 한 것을 가지고 희한한 물건이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또 한번 그래볼 생각 없소?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용술과의 공모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내는요, 용술이에게, 사기에게 뭔가 낙서를 하는 것과 같이 뭔가 그릇을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사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용술이는요, 아직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었대요. 노인의 눈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노인의 책벌이 너무도 힘들고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용술은 그 노인의 눈을 속여낸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 이날까지도 참기 어려운 책벌을 겪고 있는 처지였다고 하는데요. 자, 헌호인은요, 용술이 자기 허락 없이 제 손새에 눈치껏 흙을 개고 물레를 돌리는 것까지는 나무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병이나 항아리에 나름대로의 장식을 꾸미고 무늬를 넣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대요. 그런 것도 노인은 말없이 약을 발라서 가마에 넣어 주었는데 다만 가마에서 굽고 난 후에 용술의 솜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마를 열고 나면 용술의 사기는 노인의 손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뭔가 굽고 나왔을 때의 용술의 사기가 헌호인의 마음에서는 성에 안 찼다는 거겠죠. 자신의 물건도 용납하기 어려운 판에 헌호인이라는 인물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용술의 솜씨가 마음에 들 리 없었다고 합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기장이가 가마도 달굴 줄 모르면서 모양을 짓는 일, 이 모양을 짓는 일은 아까 장식을 넣고 꾸미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익히면 쓸만한 사기장이가 되기 어려워. 불 때는 법을 익히는 게 사기장이가 되는 근본인 거야 라고 하면서 불을 먼저 지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 아직 불이 서툴러 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구워낸 사기들을 내 것 가림없이 마구 깨부숴댈 때며 굽고 나와진 용수리의 사기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헌호인은 다 깨부셨던 겁니다. 하지만 용술은 언제까지나 그 노인을 참을 수만은 없었대요. 헌호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눈길로는 살아나온 사기와 죽어나온 사기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노인이 그저 그릇들을 깨부수는데 재미를 붙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용수리가 꼼수를 썼었는데요, 자리를 비켜놓았대요. 일부 그릇들을, 그것들을 마을로 옮겨서 다 팔아 제낀 겁니다. 그 팔았던 사기가 식량이 되고 옷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낌새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일지 용술에게 그 분리를 온통 내맡겨 놓은 처사가 노인이 일부러 용수를 떠보기 위한 시험인지도 몰랐다. 자, 허노인이 어느 날 오더니 개수를 꼼꼼히 셈하기 시작했대요. 자, 용술은 들켰다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겠죠. 자, 용술이 부린 꼼수를 알아챈 노인은 넌 아직도 불이 서툴다는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작은 쇠망치를 직접 용술에게 건네주면서 너가 네 스스로 네 그릇을 깨부숴라 라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용술에 대한 노인의 가혹한 책벌이 시작된 것이다. 자, 바로 이게 이거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기를 벌여야 했던 것이 바로 이 가혹한 책벌이 되겠습니다. 허노인은 가마에서 불길을 낼 때 마음을 다하여야 참다운 사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장인정신이죠, 여러분. 사내에게 용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용술 일을 엿듣게 됩니다.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이후에 용술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새벽 가마에 불길이 그쳤을 때는 용술에게도 어느덧 밤새도록 가슴속을 소용돌이 치던 불길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그라들어 있었대요. 뭔가 담담하게 용술의 내면이 가라앉았었나 봐요. 가슴속은 밤새 모든 잡념이 불길 속에 활활 타 없어져 버린 듯이 맑고 평온스럽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용술은 이날 아침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 어느 때보다 일찍 가마를 열었고요. 노인도 일찍 내려와서 열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술은 그 노인이 전날처럼 두렵지가 않았대요. 밤새 몇 차례 가마를 비운 데다가 사내와의 일로 정신이 휘팔렸으니 가마 속 사기에는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다. 아, 깨달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는 사기가 죽고 사는 건 크게 염려가 되지 않았대요. 자신의 마음을 편히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담담한 마음으로 가마를 열었습니다. 제대로 구워진 것이 없었고요. 자, 노인의 재촉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노인이 깨부수지 마라 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기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깨부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깨부수듯 사기들을 차례차례 깨트려 갖고 있고요. 자기가 봤을 땐 한 가지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 뿐이었대요.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내적 성숙을 통해 진정한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학평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쇠망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용술이 사내와의 공모를 결심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물건이다. 다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술은 사내의 공모 제의를 듣고 바로 결심을 했나요? 하겠다고? 아니죠. 노인의 책벌이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작은 쇠망치로 상징되는 노인의 책벌은 용술이 사내와 공모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억제 요소이지 결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게요. 1번,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건넨 시련의 도구이다. 그쵸? 용술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불을 깨닫고 장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위해서 직접 망치를 건네줬었어요. 책벌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2번, 예술적 완성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노인의 엄격한 장인 정신. 한 점의 흠도 용납하지 않고 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3번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4번, 용술이 겪는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깨트려야 하는 것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문학 작품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독자 왕유이 유호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님네 남산에 가세. 자,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산에 가자라고 하면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약 잊지 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너 안 가면 나라도 가겠다. 지금 술 다 익었다. 쉬고 있다. 화전도 상해 간다. 빨리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고전 시가에서요. 술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다. 근데 이 술이 자연이랑 같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풍류랑 연결 지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화자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일까? 라고 하면서 앞에 화자 1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화자 2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 이것을 보니까 화자 1과 화자 2는 어제도 어딜 갔었나 봐요. 우리는 중시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라고 하면서 화자 1과는 달리 중시급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자 1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보자. 복건망예로 실컷 다니다가,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편하게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 지어 후세 유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화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화자 2 빼고 우리끼리 가자라고 했던 화자 1의 권유에 화자 3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갈 일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화자 3은 몸이 아픈가 봐요. 창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지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나는 몸도 아프고 우리 애기 좀 보겠다라고 하면서 화자 3은 거절하고 있어요. 벗이야 입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심미경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 자, 자기 벗들인 화자 2와 화자 3의 거절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풍류를 즐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랴, 이런 서리적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나 혼자라도, 남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라며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 고공가입니다. 여러분 고공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유명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고공한테 말을 건네요. 그럼 여러분 가와 나의 공통점 바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말을 건네는 형식이 나타난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죠.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여러분 지문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이
주인과 고공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 내용 자체가요, 나라와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별이요, 진짜 우리 집 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비 오는 날 할 일 없을 때 새끼줄 꼬면서 말하겠다.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자, 이성계가 우리나라를 처음 세우려고 했을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나라를 세우고, 썰에 갈아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래요. 썰의 보습 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 논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자손의 정계하여 대대로 나려오니 논밭도 적허니와 고공도 금건터라. 자, 옛날에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우리 옛날 그 고공 신하들의 모습도 다 너무 좋았고 근검했었다. 논밭 땅도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판적인 태도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옛날 고공과 현재 고공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쵸? 밥사발 크나 작으나, 여기서 밥사발은 이제 신하들이 나라에서 받는 그런 월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구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쉬게 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흘깃 하는가, 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요, 서로 이제 싸우고 비판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두는 현재의 고공 신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뭔가 흉년이 들어서 세간살이가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 뭔가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들어온 외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화강도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터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지금 나라의 현실이 좋지 않아요.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으랴. 자, 너네 마음 단단히 먹어. 생각 좀 해라.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략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제쳐두고 옷밥만 다투느냐. 자, 지금 뭔가 화강도와 같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화살은 우리나라의 재산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너네 몸과 입에 들어갈 이런 이익들, 옷밥만 다투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줄이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해서 먹였는데, 난 너네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은혜일랑 생각 않고 너네 일만 생각하려 하니 생각 깊은 샘옷음 어느 때 얻어 있어 진리를 바뀌고 시름을 잊으려뇨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나라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고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겠구나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설입니다. 여러분, 설은요, 이제 수필 갈래 중 한 개인데요. 보통 비유나 유추의 방식이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경험, 일상적 소재를 사용해서 뭔가 교훈이나 뭔가 경계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자가 저녁에 서늘함을 맞아 뜰에 나갔다가 거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중심제재 바로 거미고요. 자, 거미줄을 날리며 해바라기 가지에 그물을 펴고 있었는데요. 가로로 치고 세로로 치고 벼리로 하고 줄로 하는데 그 너비는 한 자가 넘고 그 제도는 규격에 맞으며 촘촘하며 성글지 않아 실로 교묘하고도 기이하였다고 합니다. 이자는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겨 거미를 나쁘게 생각을 했네요. 지팡이를 들어서 거미줄을 걷어버렸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는 또 내치려고 하는데 거미줄 위에서 소리치는 것이 있는 듯 하였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내 배를 채우려고 하거늘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거미죠, 여러분. 그쵸? 근데 거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인화한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너가 벌레들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거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자가 보이고 있고요. 나는 다시 또 너를 제거해서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말했습니다.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바닷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이 어부가 포악해서 이겠는가? 우인이 놓은 그물에 들짐승이 푸죽간에 올려지는 것이 어찌 우인의 교이겠는가? 법관이 내건 법령에 묻 완악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부와 우인, 법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듯 거미줄에 벌레들이 걸리는 것도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 잘못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부와 우인, 그 다음에 법관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죠.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어찌하여 복희씨의 그물을 시비하지 않고 백익의 불태움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고요의 형벌 제정을 책망하지 아니하였는가?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중국의 고사도 활용을 해서 거미탄만 하고 있는 인간의 편협한 사고를 비판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대는 내 그물에 걸려든 놈들이 누구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바로 나비랑 파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드는 곤충들인데요. 이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들이고요. 파리는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하는 거래요. 모두 그릇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잡아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자가 여기서 잠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가 3번이나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 거죠. 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고 하네요. 총 3개의 지문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에서는요,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이런 식의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었죠. 자, 4번, 5번만 잠깐 살펴볼게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말을 건네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 가에서도 첫 번째 지문에서도 번님네 남산에 가세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청류형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5번, 나와 달리 다는 청류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 김과 이가 고공들아, 정신 차리자, 새마음 먹으스라 이런 부분들에서 나의 청류형 문장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손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문학 3번째 지문인 긍지의 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이고요. 핵심 정리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피로와 서름을 끌어안아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강인한 긍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성장에 대한 지향을 꽃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순환의 이치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피로하였고, 자, 과거형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자는 과거에 피로했던 상태였나 봐요.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기에 미래에도 피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환의 원리란가 봐요.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역설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역설법을 사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피로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플러스적인 이미지인 아름다움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인 거죠.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긍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이 부분도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파도처럼 막 요동을 치는데 소리가 없대요. 그리고 비처럼 퍼붓는데 젖지 않는데요. 역설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경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그쵸?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든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자, 내가 겪고 있는 이 피로와 내가 지향하는 긍지도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된대요. 피로와 긍지를 만들 때마다 내 몸이 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앞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자, 화자는 긍지를 너무나 긍정하고 있네요. 이것들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주고 있고요.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순환의 이치가 되는 거겠죠?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잘하는 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뭔가 긍지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 되겠네요. 어려운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지문이요, 복합 지문이라서 두 번째 작품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섬, 어떤 사랑의 비밀 노래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문 분석이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립된 존재들 간의 연결 지향과 교감을 통한 상처의 치유를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김수영 시인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거나 변주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가 제시되어서 대상의 공통점과 연결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섬의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가네. 자, 아픔이 어떤 섬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다른 섬에게 보채는 또 다른 아픔으로 전달이 된대요. 아픔과 아픔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표현법상으로도 여러분 섬이 보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의인화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입니다.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한 섬의 아픔은 빛이라고 하면서 대조적인 시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안 보이겠죠? 서로 어제는 가장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대요. 자, 두 섬은요, 서로 반대되는 대조적인 상태에 있고 서로 고립이 되었지만 그래도 꿈이라는 뭔가 연결점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지었네.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섬과 섬 사이에 있는 것들인 거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여 왜 이를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볼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무언가 아픔을 상징하는 거겠죠?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가네. 자, 두 섬이 뭔가 아픔이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다른 섬의 눈물은 재래요. 불과 재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따스한 한 바다의 하늘을 꿰매고 있었네. 자, 불과 재는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둘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면서 공통의 공간,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화합, 연결, 연대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봤었던 지문이 가고요. 방금 강은교 시인의 작품을 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 시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다 잘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가에서는요, 대립적인 시어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설움, 피로와 설움 이러한 시어들과 그 다음에 긍지,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대조적인 시어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삶의 피로와 설움을 끌어안아서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강인한 긍지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나에서는 어떠한 대립적 시어가 사용됐었나요? 나에서는 어둠, 그 다음에 불, 이러한 시어들과 그 다음에 빛과 재와 같은 대조적인 시어를 제시하고 있었고 이들이 만나서 하늘을 꿰맨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립된 존재들이 교감을 통해서 상처를 서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표현 방식은 나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3번 가와 나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가와 나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4번 가와 나 모두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병치하여 자, 가에서는요, 필요했던 과거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뭔가 화자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자, 나에서 눈물이요,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두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공통점이었어요. 좌절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쵸? 그리고 가에 뭔가 빛처럼 퍼부어 이런 부분들을 하강적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 치더라도 좌절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문학 마지막 지문인 서롱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고전소설 중에 영웅소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웅소설의 특징을 여러분도 몇 가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영웅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조력자와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롱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제를 범하였으니 돌쇠라는 인물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네요. 그쵸? 자신의 주인인 승상을 죽였나봐요. 니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용납 못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의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돌쇠에게 처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하니 돌쇠 눈을 들어보니 쇠금용도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있거늘 돌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이놈 너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라고 하면서 이 돌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서 이 돌쇠와 서롱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자,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서 용두를 치려고 했더니 서롱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습니다. 서롱이 웃으며 말하기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나 이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에 쌓인 아이라 라고 하면서 돌쇠를 아이에 비유하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산을 뽑는 기계를 지닌 초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 초패왕과 관련한 고사를 제시하고 뭔가 질문을 통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돌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돌쇠는요,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2번이나 막았으니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쇠가 서롱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못 이기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서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대요.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자,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돌쇠를 처벌하려고 했었던 소롱이 되겠죠. 나의 100년 2년 소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저를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내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 라고 하면서 오방신장에게 자기 대신 서롱과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의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들어와 서롱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였다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오방신장이 칼을 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아까 언급드렸던 비현실적 요소가 될 거고요. 사실 그냥 칼을 들고 내려온 건데 이게 뭔가 해와 달을 희롱하고 뭐 구름같이 어쩌구저쩌구 라고 하면서 과장된 표현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비범한 우리의 주인공 서롱은요, 조금 더 요동치 않고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육경으로 오행구공 8괴를 24방에 붙여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64개 중 축기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자,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서롱도 그 다음에 돌쇠도 말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의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두 말은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는지라 비현실적 요소인 거죠. 귀신 병졸들이 견디지 못하고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자, 돌쇠 또한 이러한 거동을 보고 매우 두려웠다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결국 돌쇠가 자신이 졌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네요. 자, 설원과 서조는요,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요. 이후 가달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옹이 구하게 됩니다. 역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네요. 이에 설옹은 대원수에 봉해져서 가달국에 맞설게 됩니다. 자, 이후 부분들은요, 이제 가달국과 맞서는 설옹의 면모가 또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들을 통해서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싸우는 일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그 가달국의 달왕이 설옹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설옹은 더욱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항복하라 하고 부사에게 명하여 다랑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다랑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다랑이 모습을 바꾸어서 흰 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변신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조금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인 설옹도 변신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요. 주인공인 설옹뿐만 아니라 악인인 다랑까지 변신하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꽝으로 변한 달왕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흰 꽝은 간대였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달왕이 흰 꽝에서 그리고 보라매로 또다시 변신을 한 것이죠. 다랑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내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이 백호가 내다라. 자, 다랑이 또다시 보라매에서 백호로 변신했습니다. 자, 다랑의 이런 반복되는 변신이 뭔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쫓아가고 잡고 변신하고 이런 긴장된 구조로 확장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 와, 소리를 지르니까 산까지 무너졌다는 이런 과장된 표현,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뭔가 긴박한 상황임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주기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처를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부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 없이 장난하며 절벽위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원수 대오에 하는 거동을 보고 괴히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 자, 이 대호가요, 너무 아무도 저질할 수 없었고요. 이 설옹도 이것을 괴히 여겨 쫓아갔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거죠.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 설옹이 쫓아가며 와룡검을 들어 다랑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라 드디어 다랑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다랑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듯, 산악이 무너지며 이런 표현들은 되게 과장된 표현들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 하는 듯 이런 것들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전투의 격렬함과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되 이것은 맞는 설명인데요. 여러분 뒷부분 한번 볼게요. 어떠한 가치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다. 서술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추측하는 내면 심리나 혹은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혹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3번 변신 장면. 자, 이 소설의 특징은 변신 모티프가 사용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인물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4번 직접 화법도 나타나지만요. 서술자의 개입도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전투 장면은 나왔지만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